우리의 결혼 준비는 늘 둘이 좋으면 됐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아래 진행되었다.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애들처럼 복잡하게 안 해. 혼수도 필요 없다고 했다니까. 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셨다.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다. 나는 가난한 시댁 형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만큼 시어머니의 열린 태도에 감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쿨함은 정확히 우리 부모님의 경제력까지만 허용되었다. 친정에서 결혼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서울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을 때였다. 나는 시댁에서도 최소한의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했다. 최소한 전세금의 일부라도 보태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어머니, 혹시 전세금 조금만. 내가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결혼 준비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재산이 없지 않니? 시아버지가 읽는 책이 재산이라니까.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혼수 필요 없다는 말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가 아니라 우리는 해줄 것이 없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바라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음을.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단출한 결혼은 결국 경제적인 무책임함을 포장하는 허울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묵묵히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고 시댁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말라고 나를 다독이셨다.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는 역시나 깨끗한 한복 차림으로 경전에 대한 몇 마디 덕담을 늘어놓으며 정신적인 축복을 강조했다. 그날 나는 시댁에서 물질은 천박하고 정신은 고귀하다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부족한 살림에 맞춰 최대한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나는 여행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시어머니가 혼수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평소 미묘한 태도 때문이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이야기를 하며 슬쩍 나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 명품 가방 하나씩은 해준다더라. 어머님 체면도 생각해야지, 안 그러니? 나는 당황했지만 그때는 저희는 단출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해드릴게요. 하고 넘겼다. 시어머니는 에이, 농담이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대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신혼여행지에서 나는 남편과 상의했다. 우리 어머니 선물이라도 제대로 하나 사갈까? 부담 없는 선에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혼수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대신 어머니가 쓰실 고급 화장품 세트 정도면 충분할 거야.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 세트와 시아버지의 건강, 보조식품을 정성껏 골라 선물로 준비했다. 명품 가방을 살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단출하게 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을 방문한 날, 상기된 얼굴로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돌아왔어요. 이거 저희가 작게나마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건강보조식품을 받고는 오냐, 역시 정신이 맑아야 몸도 건강하지, 하며 만족스러워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고급 화장품 세트를 받아들더니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화장품 고맙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요즘 여행지가 얼마나 좋니? 옆집 며느리는 신혼여행 가서 시어머니 샤넬백 해줬다더라.
내가 혼수도 안 해왔다고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내가 혼수 필요 없다고 말해준 건데. 나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화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명품 가방을 사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수를 해오지 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논리였다. 어머니,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수 필요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목소리를 떨며 항변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들은 채도 안 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 은근히 협박하듯 말했다. 나를 무시하면 내 남편까지 무시당하는 법이다. 내가 나에게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내 시아버지의 정신적 가치까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니? 명품 가방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한다. 그녀에게 명품 가방은 사치가 아니라 가난한 시댁의 허울을 감추고 정신적 양반인 시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물질적인 증명서였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평생 고생을 보상받는 방식이자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쉬운 길로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택한 것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혼수 필요 없다며 경제적 책임을 회피했던 시댁이 정작 신혼여행 선물로는 가장 값비싼 물질을 요구하는 모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는 말은 결국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신혼여행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나는 결혼이라는 현실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연중에 나를 비교했다. 식사를 하는 도중이나 차를 마시는 조용한 순간에도 그녀의 화제는 늘 주변 사람들의 물질적인 성과로 귀결되었다. 요즘 우리 아들 친구 의사 있지 않니? 걔는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시어머니가 백화점 가서 명품 코트를 사 입으셨대. 우리 아들은 그런 사치 부릴 줄 몰라서 아내가 고생이 많지. 시어머니는 말을 끝맺을 때마다 내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너도 그들처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옆집 순이 엄마는 며느리가 수입차를 뽑아줬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뭐 둘이 검소하게 살면 그만이지.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단지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시어머니는 결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끊임없이 주변의 의사 아들, 명품백, 수입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내 남편의 가난한 형편과 나의 부족한 성의를 은근히 연결지었다. 나는 마치 시댁의 가난한 체면을 내가 가진 성과로 보상해야 할 의무라도 지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특히 노골적인 기대를 드러냈다. 여행 가서 이것저것 눈요기 많이 하고 와라. 요즘 해외여행 가면 뭐 어머님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사온다더라. 나는 내가 해온 혼수가 변변치 않아서 내 시아버지 체면이라도 세워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은 혼수 부족분을 명품 가방으로 채우라는 명확한 지시나 다름없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다. 남들은 철밥통이라 부르는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우리 집의 가난은 그 안정성마저 흔들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만삭의 몸으로도 밤늦게까지 보충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남편의 박봉으로는 늘 빠듯했고 내가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는 것은 곧 가게의 파산과 다름없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유큐하는 게 맞는데. 남편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현실을 바꿀 힘이 없었다. 결국 나는 출산 휴가 3개월마저 채우지 못하고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일주일간의 불편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우리의 가난한 형편을 아는 시어머니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주를 봐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남편과 나는 상의 끝에 50만 원 상당의 겨울 외투를 사드렸다. 시어머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시던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에서는 큰 금액이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나가서 일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세요. 시어머니는 외투를 받아들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너희들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걸 다. 고맙다, 며느라.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그동안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물질적인 보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믿었다. 이 50만 원짜리 외투가 가난하지만 자식에게 받은 정을 통해 시댁의 정서적 무시를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나는 순간 불안감을 느꼈다. 엄마가 나한테 따로 전화해서 그러시더라. 너희가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어서 가스비하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평소보다 2만 원은 더 나왔을 거라고.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작 일주일 난방도 눈치 보며 겨우 틀었던 그 일주일.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아주 사소한 공과금 비용. 뭐라고? 2만 원? 아니, 우리가 50만 원짜리 외투를 사드렸는데 고작 2만 원 때문에 당신한테 화를 내셨다는 거야? 남편은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는 돈에 워낙 민감하시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쓴 만큼 비용이 나갔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나신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엄청난 모멸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짜리 외투는 선물 아니었고 내가 썼던 난방비는 비용이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냉정한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만 원과 2만 원. 시어머니는 더 큰 금액의 외투를 받고도 2만 원의 공과금을 남편에게 따져 물음으로써 나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너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다. 내가 쓰는 모든 것은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외부인, 손님이다. 나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한 걸까? 내 몸의 고통도 외투를 사들인 진심도 그저 당신의 가스비 앞에서 무너지는 하찮은 것이었구나. 이 경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 시댁은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 이 경험은 내가 둘째를 낳았을 때 친정 근처로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이고 차가운 이유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 나를 계산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첫째를 낳고 복직 준비를 하던 나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더 이상 시댁의 냉대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둘째 낳으면 친정 근처로 이사 갈 거예요. 당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2번 다시 그 집에서 손님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육아 휴직 못해요.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공과금 사건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내 결정을 반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죄송하다 말할게. 당신 말대로 하는 게 맞아. 라며 내 뜻에 따랐다. 이사는 결정했지만 우리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댈 여력이 없었다. 나의 월급은 이미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빠듯했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었다. 남편은 시댁에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당신 부모님의 정신적 가치를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나는 친정 부모님께 이사갈 전세 비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엄마, 우리 형편이 이래. 둘째 낳고도 내가 바로 학교에 나가야 하는데 엄마 근처로 가야 엄마가 애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사갈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건네셨다. 내가 그 힘든 몸으로 애 낳고 바로 일터에 나가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걱정 말고 와라. 집 걱정은 마. 그 통장 안에는 엄마와 아빠가 평생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아껴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았다. 시댁에게 50만 원 외투를 주고도 2만 원의 공과금을 따져 물음을 당했는데 친정 엄마는 우리의 전세금 전부를 아무런 계산 없이 내어주셨다. 그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었다.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후 나는 둘째를 낳고 출산 휴가 3개월을 간신히 채웠다. 그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섰다. 매일 아침 나는 부은 몸으로 둘째를 안고 친정 엄마 집으로 향했다. 친정 엄마는 늘 미소로 아이를 받아주셨다. 당신도 평생 일하셨고 이제는 쉬실 나이인데 사위의 가난 때문에 그리고 내 절박한 현실 때문에 다시 육아의 짐을 지신 것이다. 학교에 가면 나는 존경받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며 교육적 소신을 펼쳤다. 하지만 퇴근 후 친정 엄마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아이를 남에게 맡긴 워킹맘이라는 죄책감과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불효녀라는 미안함에 시달렸다. 특히 친정 엄마가 둘째를 돌보느라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졌다. 이전보다 더 야위어진 엄마의 어깨와 밤늦게까지 아이를 안아 재우느라 지친 뒷모습은 나에게 계산되지 않는 희생의 무게를 일깨워 주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친정 근처로 이사한 것을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뭉치려는 행위로 해석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집에 들러 둘째를 보러 오실 때마다 그 눈빛은 늘 친정 엄마와 나의 관계에 멈춰 있었다. 내 엄마한테 아이 봐준다고 돈 많이 주지?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친정 엄마를 보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에게만 속삭였다. 너 월급 다 갖다 드리지? 친정 엄마가 돈 받으면 그게 시집살이 아니니? 그래도 내 엄마는 좋겠네. 딸 월급으로 용돈도 두둑이 받고.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육아노동돈이라는 단순한 공식만 존재했다. 친정 엄마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내어준 무조건적인 지원은 그녀의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해주지 못한 경제적 지원을 친정 엄마가 받고 있다고 의심하며 나의 월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끈질기게 추궁하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돈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다. 우리 엄마는 시댁 전세금까지 해주고 손주를 무보수로 돌봐주고 계신다. 그런데 당신은 단돈 2만 원의 공과금까지 따져 물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엄마가 내 월급을 다 가져간다고 의심하시는군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가난한 시댁의 정서적 빈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정 엄마의 희생이 돈으로 계산되는 단순한 용역으로만 보였다. 그녀의 뒤틀린 물질적 계산은 친정 엄마의 숭고한 헌신을 딸에게서 용돈 뜯어내는 행위로 격화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면 그 불똥이 다시 친정 엄마에게 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의 물질적 계산과 친정 엄마의 계산되지 않는 희생이라는 두 개의 저울 사이에서
나는 매일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며느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쏟는 정신적 가치는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시댁에서 나의 가치는 오직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명세서로만 계산되었다. 시어머니의 돈 이야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내게 물었다. 내 월급이 얼마인데 내 엄마한테 아이 봐주는 값을 얼마나 떼어주니? 혹시 친정 엄마가 내 통장 관리하는 건 아니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내 월급은 친정 엄마에게 흘러가는 비용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친정 엄마의 헌신이 며느리의 부도덕한 금전 지출로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모순을 직시했다. 이분은 시아버지가 읽는 고서를 정신적 가치라 부르며 평생의 가난을 합리화했지만 정작 며느리의 노동은 철저히 물질적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다. 50만 원짜리 외투는 고마움의 정이 아닌 2만 원짜리 공과금으로 상쇄되는 거래였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어머니 오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모욕하게 둘 수 없어요. 남편은 불안해하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이미 시어머니의 냉정한 계산기를 멈추기로 결심했다. 주말 시어머니가 둘째를 보러 우리 집에 왔다. 친정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들고 나에게 속삭였다. 내 엄마도 이젠 슬슬 힘드실 텐데 돈 좀 넉넉히 드려라. 내 월급 다 갖다 드리면 내 마음 편하고 우리도 내 엄마한테 덜 미안하고. 안 그러니? 그 순간 내 안에서 골맞던 모든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머니,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하세요?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없었다. 어머니는 저희가 2만 원 때문에 50만 원짜리 외투까지 사드린 걸 아시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있는 채로 몸을 굳혔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 엄마가 육아 휴직도 못한 딸 대신 전세금까지 내주고 손주를 키우고 계세요. 친정 엄마의 희생은 당신의 월급 명세서나 용돈 액수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격앙된 외침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고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다. 이게 내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친정 엄마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논리적 방패를 필사적으로 들었다. 당연한 것이라면 고마움도 당연히 표현하셨어야죠.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가난해서 며느리가 일터에 나가는 것이 당연했고 그 며느리의 엄마가 손주를 봐주는 것도 돈으로 해결되는 당연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얼어붙은 상황을 보고 당황했다. 남편은 평소처럼 여보, 그만해. 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에게 돈은 가난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지만 그 무기가 이제 며느리의 정당한 분노 앞에서 무력화된 것이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으로 친정 엄마의 희생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침묵했다. 그 침묵은 시댁의 오랜 위선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친정 엄마 집으로 향했다. 엄마는 둘째를 재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그동안의 죄책감과 고통을 쏟아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 결혼을 해서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쓰게 하고
이제 와서 엄마 몸까지 힘들게 만들고 시어머니는 엄마를 돈 때문에 애 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친정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품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다, 내 새끼. 엄마가 너 힘들게 키웠는데 손주 못 봐주겠니?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너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돈 걱정은 마라. 엄마의 헌신적인 말은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내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시어머니의 계산기와는 차원이 다른 엄마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나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안게 되었다. 나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아침마다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물질적인 잣대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나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너희의 가치는 성적이나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말을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의 노동, 나의 사랑, 나의 어머니가 내게 주는 헌신, 이 모든 것은 시댁의 가난한 계산기로는 잴 수 없는 숭고한 가치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친정 엄마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지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질투와 불만이 서려 있었지만 그 모순된 태도를 폭로한 며느리의 단호함 앞에서 그녀의 계산기는 작동을 멈춘 듯 했다. 나는 둘째를 낳고 친정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시댁의 정서적 학대로부터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지킨 가장 주체적인 결단이었음을 확신했다. 나의 삶은 힘들지만 적어도 계산되지 않는 가치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이 힘으로 교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굳건히 살아가리라 다짐했다.